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 GOP로 자원해서 복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스타. 아버지가 군부대로 헬기를 타고 찾아가 모두를 개박살 내면서 악습이 남은 군대를 개편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의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육군 참모총장 이선우 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거대했다. 그의 집무실에 걸린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액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38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신조였다. 이선우는 책상 위 모니터에 떠있는 전방 부대들의 실시간 경계 태세 현황을 매의 눈으로 훑쳤다. 그의 시선이 유독 한 곳, 강원도 철원의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섹터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고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진우 일병이 복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아들이 입대 영장을 받은 날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니 조금이라도 편한 곳으로 빼줄 수 있지 않겠냐는 아내의 간청에 이선우는 단호했다. 여보, 진우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군인의 아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특혜를 받는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수십만 장병들 앞에 서서 위국 헌신을 말할 수 있겠소. 진우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그 아이는 잘 해낼 거요. 그는 아들의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일부러 서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행여나 자신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였다. 아들이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 반전초 근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풍문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다.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그는 늘 무뚝뚝했다. 몸은 괜찮으냐, 식사는 잘 하느냐 같은 평범한 안부 대신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라는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그것이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밤늦게 퇴근해 텅 빈 아들의 방을 볼 때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그저 아들이 다른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들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무사히 전역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던 그의 휴대폰이 아닌 책상 한쪽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빛을 발했다. 아내는 오늘 친정어머니 병문 안으로 집을 비운 터였다. 중요한 연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선우는 무심코 액정을 들여다보았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은 자신의 원칙을 존중해 한 번도 아내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나 맞았어. 너무 아파 살려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처절하게 담겨 있었다. 오타 하나 없이 또박또박 찍힌 글자들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38년간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그의 이성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맞았어. 너무 아파. 살려줘.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눈앞에 어릴 적 유난히 겁이 많았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아이. 그런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에 시달렸을까.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이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육군 참모 총장의 눈이 아니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한 아버지의 눈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했다. 비서실장, 당장 의전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철원 육사단이다. 5분 내로 이륙한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전후 사정도 모른 채 당황한 목소리로 총장님, 이렇게 갑자기 철원에는 무슨 일로? 라고 물었지만 이선우는 말을 잘랐다. 이유는 묻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지시를 이행하라. 고요했던 계룡대의 밤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한 아버사의 분노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이선우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계룡대 연병장의 어둠을 뚫고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지상을 밝혔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일으키는 굉음과 돌풍은 평온하던 군 전체 지휘 체계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갑작스러운 총장의 야간 기동에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작전참모부, 정보참모부, 인사참모부 등 각 부서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목적지가 육사단이라고. 혹시 북한군 특이 동향이라도 포착된 건가? 아닙니다. 합참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이사항은 전무합니다. 그럼 총장님께서 왜 이 야심한 시각에, 그것도 의전 절차를 모두 무시하시고 직접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오직 이선우 장군의 수행비서인 강민준 소령만이 굳은 표정으로 헬기에 동승하며 총장의 서늘한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우자 계룡대의 불빛들이 점처럼 멀어졌다. 이선우는 좌석에 등을 깊게 묻은 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헬기의 소음이 귀를 때렸지만 그의 귓가에는 아들의 절규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살려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과 타오르는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다. 사단장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경찰헌병을 보내 정식으로 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사적 감정으로 군을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머리를 울렸다. 하지만 곧이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악마 같은 놈들 곁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른다. 단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 없다. 절차? 규정? 내 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선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진우가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하던 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많은 훈련병들 속에서 유독 빼빼 마른 채 검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 그는 일부러 단상 위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다른 부모들처럼 아들을 끌어안고 격려해주는 대신 멀리서 경례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군인으로서의 도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내 몰래 아들의 군복 사진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원칙과 명예라는 이름 아래 나는 아들을 너무도 외롭게 만들었다. 아비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그 아이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좀 더 따뜻한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 몰리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을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신념이 오히려 아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관심마저 차단해버린 맹목적인 아집은 아니었을까? 헬기는 어둠을 가르며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사라지고 산과 능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검은 침묵의 땅이 나타났다.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서자 창밖 풍경은 더욱 스산해졌다. 저 아래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이 박힌 곳이 바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철책선일 터였다. 그때 수행비서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총장님, 육사단 사단장과 통화 연결되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헤드셋을 넘겨받았다. 나 이선우 대장이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과 긴장이 역력한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 55 소장입니다. 총장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저희 관할 구역의 문제라도. 문제는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자네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GOP 내 연병장만 확보해둬라. 그리고 자네 부대 내에 이진우라는 일병이 있는지 확인해. 지금 당장. 이선우의 목소리에는 참모 총장의 위험이 아닌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사단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헬기의 고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유도등의 불빛과 함께 희미한 막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철원 제육보병사단 예하 승리부대라고 불리는 GOP 대대본부였다. 이선우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은조렸다. 만약 내 아들 몸에 손톱 하나라도 상처를 입힌 놈이 있다면 내 계급장을 걸고서라도 내 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쳐넣을 것이다. 헬기가 착륙하며 일으킨 거센 바람이 GOP의 마른 흙먼지를 휘날렸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이선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헬기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 아들이 있을 내무반을 향해 있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린 분노의 무게가 철원의 차가운 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예고 없는 방문은 최전방 GOP 부대를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단장 이하 지휘관들은 이선우 장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기세에 눌려 감히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이선우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막사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이진우 일병은 어디에 있나? 이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하여 의무실에 있습니다. 안내해. 짧은 명령에 대대장이 앞장서서 의무실로 향했다. 낡은 복도를 지나는 이선우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끽 소리를 내며 의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비좁은 공간, 낡은 침상 위에 한 병사가 위태롭게 누워 있었다. 그의 아들 진우였다. 진우의 모습은 처참했다. 군복 상의는 벗겨진 채였고 드러난 상반신은 검붉은 피멍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특히 옆구리 쪽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갈비뼈가 부러졌음을 직감하게 했다. 퉁퉁 부은 얼굴, 터진 입술, 그리고 힘없이 축 늘어진 오른손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고통스러운 숨을 간신히 내쉬는 아들의 입에서 끙끙 앓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우야.
이선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온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가 침상으로 다가가자 고통에 반쯤 감겨있던 진우의 눈이 힘겹게 떠졌다. 아들의 흐릿한 시야에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강인한 척 버티고 있던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선우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차마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몸을 만지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조용히 분노를 사기며 곁에 있던 군의관에게 물었다. 상태가 어떤가? 젊은 군의관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긴장한 채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저 정확한 건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CT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육안상으로는 늑골 다발성 골절과 우측 수지 골절이 의심됩니다. 내부 장기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야전 사령관의 적을 눈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누가 그랬나?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침묵.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사단장과 연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선우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때 의무실 문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한 병사가 용기를 냈다. 진우의 동기인 박지훈 일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백승철 중대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백승철 중대장. 그 이름이 이선우의 뇌리에 박혔다. 지금 어디에 있나? 중대장실에 있습니다. 이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의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중대장실을 향했다. 사단장이 황급히 그를 막아서려 했다. 총장님, 진정하십시오. 이 문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저희가. 이선우는 그를 뿌리치며 나아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중대장실 문을 거칠게 열자 안에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던 백승철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이선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백승철인가? 네. 대위 백승철. 총장님께서 어인일로. 내 놈이 내 아들을 때렸나? 백승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이진우가 참모총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악랄하게 폭행했다. 장군 아들이라고 별 수 있냐는 삐뚤어진 과시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풀이가 뒤섞인 잔혹한 폭력이었다. 그는 이 사실이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군기 확립 차원에서 백승철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이선우의 불호령이 터져 나왔다. 내 놈의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할까? 그는 백승철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건장한 체격의 대위가 30년 가까이 나이 많은 장군의 소나귀에서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군기.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반 죽여놓는 게 내 놈이 말하는 군기인가?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분노에 찬 이선우의 외침에 백승철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선우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뒤따라온 사단장과 군사경찰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자의 군복을 벗기고 현시간부로 구속하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상해 혐의다. 내 직접 명령이다.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참모총장이 일선 부대 장교를 직접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명백한 지휘계통의 붕괴이자 월권이었다. 총장님 제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바로 그 순간 이선우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휴대폰을 건넸다. 국방부였다. 전화를 받은 이선우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국방정책실장 허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상황은 들었습니다.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복귀하시죠. 군 전체의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선 부대에서 그런 식으로 지휘관을 체포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선우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허 실장, 당신 아들이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죽어가고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올까? 이건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야.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당신들이 말하는 조직의 안정이라는 게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덮어두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그 환부를 직접 도려낼 것이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헌병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명령했다. 뭘 하고 있나? 당장 체포하지 않고. 결국 헌병들이 다가와 백승철 대위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밤중 GOP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였다. 이선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 뒤 다시 의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들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든 모든 것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이 싸움이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걸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철책 너머의 지옥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철원의 하늘 아래 밤새 이어진 긴장감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부대 전체를 짓눌렀다. 이선우 장군의 명령에 따라 긴급 출동한 군사경찰헌병 수사팀이 백승철 대위가 사용했던 중대장실과 내무반 전체를 통제선으로 둘러싸고 증거 보존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이 진우의 관물대 뒤편에서 끝부분에 검붉은 혈흔이 희미하게 묻어있는 야구방망이를 발견했을 때 현장의 수사관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쇠붙이의 차가움과 나무의 둔탁함이 결합된 그 흉물스러운 물건은 한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이선우는 아들이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의료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함께 가지 않았다. 아들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물러서는 순간 이 사건은 거대한 힘에 의해 조용히 묻혀버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 지옥의 현장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다. 오전 9시 예상했던 인물이 도착했다. 검은색 관용 세단에서 내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허준혁은 밤새 달려온 기색 없이 잘 다려진 제복처럼 빳빳한 얼굴로 이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진실마저도 관리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화신이었다. 두 사람은 사단장실에서 독대했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헌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허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은근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 장군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제분의 일은 실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어젯밤 장군님의 행동은 군 전체의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최전방 부대에 직접 헬기를 몰고 와 지휘관을 현장 체포하는 이 상황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군은 한치의 흔들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허준혁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사건을 사성 장군 아버지의 사적 분노로 규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선우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 실장, 내 아들이 누워있던 그 침상 봤소?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 맡아봤소? 나는 어제 내 아들을 본 게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아프고 썩어빠진 환부를 본 거요. 장군님, 이건 내 아들 이진우의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건 당신과 내가 녹을 먹고 있는 이 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생존이 걸린 문제야. 이걸 개인적인 일로 덮고 지나가려는 당신의 그 생각이 바로 이 군대를 병들게 하는 진짜 암덩어리요. 이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허준혁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다. 그는 회유책이 통하지 않자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군님께서 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국방개혁을 외치는 청와대까지 가세하면 군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장군님의 38년 명예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백대위는 군법에 따라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피해 보상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그만. 이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모두를 위한 길. 그 모두에 지금도 어디선가 두들겨 맞으며 공포에 떨고 있을 내 아들과 같은 또 다른 병사들은 포함되어 있어? 나는 이 사건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요. 군사경찰의 공식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거요. 당신들이 막아도 소용없어. 내 남은 군 생활 전부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어떻게든 둑을 막으려는 자였고 다른 한쪽은 기꺼이 둑을 무너뜨려 썩은 물을 다 흘려보내려는 자였다.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부대 내 다른 병사들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진우의 선임이었던 김태호 병장과 동기인 박지훈 일병은 각각 다른 막사에서 분리된 채 사단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관의 질문은 집요했다. 백승철 대위가 이진우 일병을 폭행한 것을 직접 목격했나? 평소에도 가혹행위가 있었나?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부조리는 없었나? 김태호 병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일관했다. 뭘 말해봤자 바뀌겠어.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치지. 그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조사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동료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박지훈 일병은 겁에 질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었다. 그의 귓가에는 이 일은 곧 조용히 덮일 것이다. 괜히 입 잘못 놀리면 전역할 때까지 편할 생각 말하는 선임들의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의 여린 영혼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허준혁 실장의 바람과 달리 세상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비밀은 아주 작은 균열을 통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시작은 수도병원 응급실의 젊은 인턴, 군의관의 양심이었다. 헬기에 실려온 이진우의 처참한 상태를 본 그는 단순 폭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갈비뼈는 여러 대가 부러져 폐를 찌를 위험에 처해 있었고 복부 초음파에서는 비장 파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과거 의사협회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선배 기자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군 관련 특종입니다. 사성 장군 아들 GOP에서 집단 폭행당해 실려옴. 상태 심각. 군에서 엠바고 시도 중. 돌멩이는 던져졌다. 다음 날 정오 한 인터넷 언론사 사회부의 단독 보도로 포문이 열렸다. 단독 육군 참모총장 아들 최전방 GOP서 구타당해 중태군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론은 참모총장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다. 장군 아들도 저 지경인데 일반 병사들은 오죽할까? 이게 나라냐? 2017년에 아직도 군대에서 저런 야만적인 일이 벌어진다니. 윤일병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아버지가 헬기 타고 날아갈 만했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재 군사경찰에서 관련 사안을 엄중히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의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은폐 의혹에 불을 지폈다. 분노의 불길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군인들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당 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백승철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지며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그날 밤 9시 유튜브에 육사단 555대대 백모 대위의 실체라는 제목의 1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백승철 대위는 내무반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느려 터진 새끼들, 니들 다 죽고 싶어? 여기가 니들 집 안방인 줄 알아?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은 몽둥이가 약이야, 몽둥이가. 영상은 이진우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백대위의 가학적인 성향과 부대의 폭력적인 분위기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화질은 조악하고 음성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의 무게는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김태호 병장이었다. 그는 부대 복귀 후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목격자들이 방관자 혹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터뜨리자. 그는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개인 휴대폰의 보험용으로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익명 계정을 통해 세상에 공개해버린 것이었다.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도병원 1인실 이선우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았다. 아들의 고통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옆에서 아내만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실 허준혁 실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은 익명의 제보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변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이 사건은 한 부대의 일탈이 아닌 정권의 신뢰도와 군 전체의 개혁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분노의 파도는 이제 국회로, 청와대로,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장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국방부의 방파제를 단숨에 넘어뜨렸다.
야당은 즉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군 인권 실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게 되었다. 증인 명단에는 국방부 장관과 허준혁 실장, 그리고 이례적으로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이선우 대장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허준혁은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국방위 출석 전날 밤 다시 이선우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수도병원이 아닌 계룡대의 참모총장 집무실이었다.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집요했다. 장군님, 이제 장군님의 손에 군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국방위에 나가셔서 아들의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군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조사는 군에 맡겨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군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백대위는 물론이고 사단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어 군복을 벗기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제발 군을 더 이상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이선우의 입에서 나올 사과와 유감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고 모든 칼자루를 다시 국방부가 쥐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선우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욕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에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장군님께서는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오신 참군인이십니다. 장군님의 손으로 직접 군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선우는 대답 대신 그날 오후 아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진우는 몹시 쇠약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아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김태호 병장님이랑 박지훈 일병. 저 때문에 괜히 불이익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부대에는 저 말고도 힘들어하는 애들 많았어요. 백대위는 그냥 그중 제일 나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다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걸 바꾸실 수 있다면 저처럼 다른 사람이 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부탁은 이선우의 마음에 박힌 마지막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키웠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군 조직의 안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들과의 약속이자 이름 모를 수많은 또 다른 진우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선우는 허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다. 허 실장, 당신이 말하는 군의 명예라는 게 도대체 뭐요? 골마 터진 환부를 비단으로 덮어놓는 게 명예요? 아니면 그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게 진짜 명예요? 나는 내일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국민들 앞에서 증언할 거요. 그것이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책무요.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소.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어야 하니까. 허준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선우의 눈빛에서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장군님께서는 후회하실 겁니다. 허준혁이 떠나간 집무실에 홀로 남은 이선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 대장의 계급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군의 정점에 선 지휘관이 아니라 군 전체를 향해 홀로 칼을 겨누는 개혁자가 되어야 함을 알았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었다. 불명의 저녁일 수도 수많은 적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내일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할 증인 선서문과 발언문을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컴퓨터 자판 대신 꾹꾹 눌러 쓴 그의 만년필 끝에서는 한 군인의 마지막 양심과 한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오고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제 아들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의 결단은 내려졌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입을 주목하게 될 것이었다. 2017년 11월 가을의 끝자락.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뿜어내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 같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 선 표정은 결전을 앞둔 장수와 같았다. 온 국민이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 역사적인 국정감사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증인석 한가운데 이선우 대장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그가 짊어진 군 전체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 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허준혁 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질의는 예상대로 야당의 한중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현 정부의 안보 무능과 군 기강 해이의 증거로 몰아가려는 듯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이선우를 몰아붙였다. 증인, 묻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원칙에 따라 아들의 복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원칙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은 모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선우 증인,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만약 그날 밤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증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평범한 사병이었다면, 그래도 증인은 그 밤에 헬리콥터를 띄워 최전방으로 날아갔겠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이선우의 얼굴로 주민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허준혁 실장은 제발 이선우가 유감스럽지만 그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료적인 정답을 말해주길 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이선우는 질문한 의원이 아닌 정면의 방송 카메라 너머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음성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울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네, 갔을 것입니다.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제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이름 모를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아들이 살려달라는 절규를 보냈어도 저는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선우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이 썩어빠진 관료주의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당주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 육군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고통은 저 개인과 제 가족의 불행이지만 이러한 고통이 버젓이 대물림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의 시선이 국방부 관료들과 의원들을 차례로 훑었다. 어깨 위에 별 4개보다 추운 철책 아래서 나라를 지키는 내 아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들의 눈물 한 방울이 제게는 더 무겁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로서 그리고 이 나라 군의 어른으로서 저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선우의 진심이
그의 절절한 호소가 전파를 타고 모든 국민의 가슴에 가 닿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기자석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한 군인의 진실된 외침에 모두가 감동하고 동의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선우는 더 이상 아들 일에 분노한 사성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군의 골문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고 치유하려는 용기 있는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허준혁 실장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둑을 막으려 할수록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국회의 사당에서 울려 퍼진 포성은 낡은 성벽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선우 장군의 연설은 하루 종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민참모총장, 진짜 군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그야말로 태풍처럼 휘몰아쳤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결국 버티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국방부는 여론의 백기를 들고 전례 없는 초강수를 연이어 발표했다. 첫째, 가해자 백승철 대위는 군 검찰의 구속 기소됨과 동시에 불명예 전역 파면 조치되었다. 그의 군인연금 수급권은 박탈되었고 군사재판에서는 특수상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중형이 예고되었다. 둘째,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된 6사단 GOP 3중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중대원 전원은 타 부대로 재배치되었고 일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한 부대가 통째로 해체되는 것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상징적인 조치였다. 셋째,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 이르는 지휘라인 전체가 지휘 책임과 사건 은폐 시도를 물어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허준혁 실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 조치, 사실상 좌천되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이선우는 다시 아들의 병실을 찾았다. 어느덧 건강을 많이 회복한 진우는 병실 TV를 통해 아버지의 국회 증언을 전부 지켜본 후였다. 창밖을 보던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국회에서 하신 말씀 다 봤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제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게 처음으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의 담담한 고백에 이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30년 넘게 존재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그 순간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언론은 용기를 내어 최초 증언을 한 박지훈 일병과 결정적인 영상을 제보한 김태호 병장을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조명했다. 국방부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은 군 생활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김태호 병장은 TV 인터뷰에서 무심한 척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당연한 게 당연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울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군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선우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날 저녁 계룡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던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뜬 것은 단 4글자였다. 청와대 비서실. 수화기를 들자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다. 총장님, 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총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올 것이 왔다고 이선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사태에 대한 격려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무너진 성벽 너머로 이제 그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본관의 집무실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했다. 정갈한 양복 차림의 대통령은 직접 문 앞까지 나와 군복 차림의 이선우를 맞았다. 두 사람은 별다른 인사말 없이 조용히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은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이선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장군님의 용기에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하던 군의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선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러기 위해 장군님, 군을 떠나주십시오. 순간적인 충격에 이선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38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을 떠나라니.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이어졌다. 그리고 군을 바로잡는 외부의 칼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부나 합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군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군 내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병사들의 인권만을 위해 일하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장군님께서 그 초대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이선우는 숨을 삼켰다. 군복을 벗고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을 감시하고 칼을 대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 그것은 군인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험난한 정치와 행정의 길이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이 불보듯 뻔한 자리였다. 그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내가. 그의 뇌리에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저처럼 다른 사람이 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아들의 부탁이자 이 시대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느껴졌다. 군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기에 그는 누구보다 군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잘 알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도, 진정한 개혁은 때로 외부의 날카로운 메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선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대통령님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존중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날 밤 계룡대의 관사로 돌아온 이선우는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어깨 위의 대장 계급장, 4개의 별을 천천히 하나씩 떼어냈다. 묵직한 별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진 것 같기도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했다. 별은 내려놓았지만 그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군화와 헬리콥터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법률과 제도를 무기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선우 장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개혁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초대 국가군 인권위원장 이선우였다. 1년 후 2018년의 겨울. 세상은 또 한 번의 계절을 지나왔지만 군의 풍경은 이전과는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최전방 부대.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 생활관구 내무반 한쪽의 인권상담실이라는 낯선 간판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상담실 안 군복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30대 민간인 전문 상담사가 앳된 얼굴의 김민준 이병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곳은 국가군인권위원회가 시범 운영하는 찾아가는 병영 상담 현장이었다. 민준 씨, 부대 생활은 좀 어떤가요? 힘든 점은 없고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는 계급도 소속도 없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절대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첫 번째 규칙이에요. 상담사의 부드러운 말에 김이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 분대장님이 나쁜 분은 아닌데 가끔 화가 나시면 욕을 좀 심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심장이 좀 철렁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군 생활 다 그렇지라며 묻혔을 이야기. 하지만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며 기록했다. 그랬군요. 많이 놀랐겠네요. 일단 민준 씨가 원치 않으면 분대장에게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희가 대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분대장에게는 익명으로 주의 카드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김이병은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존중받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이선우가 초대위원장이 된 후 가장 먼저 뿌린 씨앗, 처벌이 아닌 예방과 소통 중심의 시스템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국가군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이선우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은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의 신사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와 함께 분기별 병영 인권 실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래프를 조용히 응시했다. 전군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전년 대비 74% 감소, 병사 복무 만족도 38% 상승.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그의 개혁에 반발하는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과 군 기강이 약해졌다는 일부 보수 언론의 비판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장군 시절의 화려한 사진 대신 평범한 대학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이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항상 일깨워주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차를 몰아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다.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칠 뻔했던 진우는 명예롭게 전역한 후 복학하여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저 멀리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이선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강의는 잘 들었냐? 두 사람은 더 이상 장군과 사병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캠퍼스를 나란히 걸었다. 진우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그날의 상처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 아버지. 얼마 전에 과 후배 한 명이 입대 영장 나왔다고 저한테 군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제가 그랬죠. 많이 좋아졌다고. 나 때랑은 또 다를 거라고.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선우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수십 개의 정책 보고서나 통계 수치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지난 1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아들의 끔찍했던 상처가 결국 이 땅의 또 다른 아들들이 조금은 더 안전한 곳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된 것이었다. 캠퍼스의 젊음과 활기를 바라보며 이선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신은 별을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별 하나를 띄워 올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두 번째 전쟁은 그렇게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2017년 가을을 뒤흔들었던 참모총장 헬리콥터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바꾸는 분수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밤 한 아버사의 분노로 날아오른 헬리콥터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골마 터진 환부를 향해 날아간 것이었다. 이선우 위원장의 초대 국가군 인권위원회는 이후 5년간 강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군 인권 정책의 초석을 다졌다. 병사 상호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 실태 정기 감사,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 등 그가 뿌린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열매를 맺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음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맞아도 되는 군대, 참는 것이 미덕인 군대라는 잘못된 인식의 거대한 성벽에는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 이선우는 임기를 마친 후 조용히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는 군과 관련된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그를 군을 떠나 군을 구한 진정한 군인으로 기억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고요한 겨울밤, 휴전선 철책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낯선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한 젊은 병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왜 군대가 예전보다 편해졌는지, 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창구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느끼는 최소한의 안전함과 존중감은 오래전 한 장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외로운 전쟁의 결과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씨앗은 그렇게 다음 세대의 이름 모를 병사들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